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을 비워달래요. 가상화폐에 빠진 남편과 이혼을 원합니다. 남의 작품 무단 사용한 출판사, 중고거래로 산 모조품 내 돈 돌려받으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오늘은 시효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시효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시효, 우선 법적으로 시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시효란 것은 일정한 사실관계가 지속됐을 때 그 사실관계가 실제적인 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권리의 어떤 취득을 인정해주거나 어떤 권리의 소멸을 인정해주는 이런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일정하게 지속되다 보면 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소급해서 예를 들면 20년, 10년 동안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뒤엎어버리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한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이것이 실제적인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소송상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 같은 것이 산일되거나 멸실되는 등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법원일 텐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법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로서 어떤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일단 시효를 민사와 형사로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민사상 시효의 종류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민사상 시효에는 이제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는 말 그대로 시효 제도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고, 취득시효는 시효 제도에서 어떤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의 특징은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인데, 그 중간에 특정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주지 않고 이와 좀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제척기간은 권리의 행사기간, 권리의 존속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법상 취소권이라는 것에 제척기간이 있는데요. 민법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지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을 벗어나게 되면 취소권을 아예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제척기간인데요.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르게 소멸시효에서는 아까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제척기간에서는 이제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반드시 당사자가 항변을 해야, 주장을 해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제척기간에서는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라는 말을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잘 알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형사상시효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형사상시효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는 공소시효고요. 네, 맞습니다. 많이 알지는 못하실 텐데 형해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소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소시효, 말 그대로 공소권이 소멸하는 시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공소권이란 건 뭐냐면 국가기관이 어떤 범죄자를 재판에 붙여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공소권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런 공소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공소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있더라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할 수 없게 네. 되는 결과가 나는 것이죠. 네네.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유명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뭐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런 것들이 공소시효가 현재로서는 도과됐기 때문에 네. 진범을 설사 찾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형의 시효란 거는 뭐냐면 범인을 찾아서 재판까지 넘겨서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형을 그 다음에는 이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신체 금고형이라면은 교도소에 이제 구금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집행 절차를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형의 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랑 형의 시효는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법정형 중에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 기간이 각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뭐 일반 사기죄 같은 경우는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게 법정형인데 법정형 중에 가장 무거운 10년의 징역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를 따져보면 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시효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바로 시효의 기간일 텐데요. 구체적인 기간은 어떻게 됐나요? 네, 이거는 이제 민사시효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요. 그리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상인이 아니라면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셔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걸리고요. 네. 한 명이라도 상인이고 상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런 5년, 10년의 기본 소멸시효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보다 더 단기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짜리가 있고 이제 1년짜리가 있는데요. 네. 3년짜리의 대표적인 소멸시효는 공사대금 채권, 그리고 상인이 물품을 판매했을 때 물품 판매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물품 판매 대금 지급 채권, 네. 이런 게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네. 또 이자 채권도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요 기간 안에 반드시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보다 더 단기간의 채권, 1년짜리도 있습니다. 뭐 숙박료 채권, 음식료 채권, 뭐 의복료 지급 채권 이런 상당히 것들이 짧네요, 기간이. 네. 네. 1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시효란 것이 또 있는데요. 취득시효란 거는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는데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10년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때는 점유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동산의 경우에는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또 있습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선의와 과실까지 없다라는 경우에는 5년으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공소시효의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네. 아까 일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 네.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그리고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 이렇게 이제 법정형에 따라서 장기 미만 5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까지 이렇게 공소시효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공소시효, 그러니까 살인의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이지만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사회적인 논란이 많았는데 네. 그걸 이제 입법에 반영을 해서 뭐 내란죄나 외환죄 그리고 살인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든지 진범을 잡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형의 시효 기간과 이 형의 시효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형의 시효, 아까 이제 공소시효를 말씀드렸는데 형의 시효도 형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형 같은 경우는 30년, 무기징역, 무기금고 같은 경우는 20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법정형에 따라서 이렇게 형의 시효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형의 시효는 아까 형의 시효라는 거는 형의 집행권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집행에 착수하면 형의 시효는 중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형 같은 경우는 형의 시효가 30년이라고 했는데요. 30년이 지나기 전에 수용자를 체포하게 되면 형의 시효는 중단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런 신체를 구속하는 형이 아니라 어떤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같은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하게 되면 형의 시효가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형의 시효가 중단되게 되면 이미 진행했던 거는 효력을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신의 권리를 시기적절한 때 행사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가 소멸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예,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그 부동산 월세 계약할 때, 네.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중개사가 이제 두 분이어서 공동 중개라서 이제 네네. 임대인 쪽 중개사분이 있고 임차인 쪽 그 중개사분이 있어 그 따로 이렇게 중개가 되어서 이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그 공동 개업 공인 중개사가 같이 이렇게 계약서 상에 같이 들어가서 중개사가 2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계약서 상에는 근데 임대인 쪽 중개사 내용만 들어가 있고 임차인인 제 쪽 그 중개사 관련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이럴 네.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네. 이거에 대해서 그 계약 그 뭐 무효로 뭐 주장할 수가 있는지 그 문의드리는데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듣기로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 상황에 대해서 잠시만요. 구체적-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좀 목소리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원치 않는 시기에 지금 집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께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잘 안 들려서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현재 지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거는 지금 임대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 상황인 거죠? 예.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희성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궁금하신 내용이 이제 공동중개를 했는데 공동중개인 예. 중에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의 이제 서명이 빠져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거 말고도 또 있으실까요? 뭐 중간에 이사를 뭐 일찍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뭐 궁금하신 점들은 없으신가요? 아니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거 먼저 제가 이렇게 문의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갖고 그 질문 궁금하신 거를 제가 전체를 파악을 해야 제가 시간을 분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 갖고요. 예. 제가 원래 이제 월세 계약으로 2년 계약을 해서 이제 그 한 4개월 정도 살다가 사는 중에 그 임대인분한테 연락이 와서 건물이 매매가 됐다고 해서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9월 말까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이제 이사기하고 복비는 주신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당연한 것 같고 뭐 제가 또 손해를 보는 뭐 이제 뭐 어떤 뭐 저도 이제 이사하면 불편하고 번거롭고 그리고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되는 거고 갑자기 뭐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도 이제 뭐 위로금이나 보상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그 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금액을 주겠다고 이제 협의가 돼서 이사를 이제 뭐 하겠다고 이제 뭐 되어가지고 다른 집 이제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봤을 때 그 책정한 금액이 좀 제가 볼 때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이제 협의한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새롭게 계약한 이 계약을 계약 해지하고 그러고 나서 뭐 좀 다른 집을 또 알아볼까 하는데 그러면은 뭐 그러려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원래 계약을 새로운 집에 계약을 했던 그 날짜가 있는데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계약은 해제가 되는데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날짜에 뭐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나가라 하면 제가 나가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뭐 먼저 처음에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임대차 계약의 요소가 되는 뭐 보증인,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 뭐 임대인의 서명, 뭐 목적물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다 체결된 계약인 거죠.
그 예, 예. 공인중개사의 서명만 빠졌다는 거죠?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의 서명만 빠졌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요? 예,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예요. 아, 예. 그거, 예. 거기에 이제, 원래는 제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중개사가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1명이 이제 빠져 있으니까, 내용이,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을 따질 때, 공인중개사가 설사 2명이 뭐 중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네. 그 중에 뭐 일부의 서명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 자체가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빠졌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요. 왜냐면은 이렇게 작성이 돼 있고 저는 중개 수수료를 저랑 관련된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수수료 문제는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중개인과 사이에서는 중개 계약이라는 게 별도의 계약으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중개 계약 자체를 만약에 임차인 측 중개사가 안 했다. 너는 중개 대리인으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중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 계약의 효력을 다툼으로 인해서 중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개 대리인이 중개 계약에 서명하지도 않았고 뭐 중개 행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중개 계약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중개 수수료 반환을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사 나가기로 한 게 완전히 합의가 된 상황인가요? 뭐 이사 가기로 근데 이제 그게 합의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게 완전히 법적으로 합의가 됐다. 합의가 됐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겠다. 이 합의 해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럼 언제 날짜로 이 임대차 종료시키겠다라는 날짜 특정됐나요? 그 날짜에 이제 임대인이 그 날짜에 이렇게 그 날짜를 했으면 좋겠다고 중개사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러니까 좋겠다라고 이제 의사 표현을 했지만 임차인께서도 그 날짜를 딱 몇 월 며칠로 합의를 하셨는지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임대인 분하고 협의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합의를 하신 건 아니에요. 날짜까지는. 날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근데 중개사분하고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중개사분 입장에서는 임대인분이 매달 며칠 날 그때 뭐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다. 이사를 가는 걸 원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중개인분한테 그러면 저도 그 날짜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 날짜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사 날짜 정해졌고 새로 이사 갈 집 날짜도 그거랑 맞추셨겠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날 나가기로 했고 내가 그 날짜에 맞춰서 나갈 집을 계약을 했다라는 것까지 임대인한테 다 통보하셨어요? 중개사 통해서? 중개사 통해서 통보했냐고요? 임대인도 그걸 알고 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통보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개사분은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되게 다른 일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 계약서 작성할 때쯤에 그 다른 일이 있다고 그냥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구두로는 이제 그때 이제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했죠.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무실 얘기는 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 중개사분이 새로 제가 이제 계약한 그쪽 중개사 분한테 이 계약서를 달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 쪽 원래 기존의 임대인 쪽 중개사분한테
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임대인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동의 없이 이런 제 3자가 이 계약서를 뭐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보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뭐 위법이나 불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이것도 뭐 계약의 해제의 어떤 요건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개의 논점이고요. 내 임대차 계약에 관한 뭐 사실을 뭐 알려줬다 이건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뭐 임대차 계약 해지 여부가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 임대인과 그 합의 해지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날짜까지 특정이 됐고 내가 얼마를 받고 나가겠다라는 액수까지 특정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미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나가겠다라는 데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미 액수까지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뭐 추가로 내가 증액을 해주지 않으면 보상금을 더 주지 않으면 이 합의 해지한 거를 없애겠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이 날짜에 합의 해지됐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임차인 측에 불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크게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날짜에 나가기로 하고 근데 계약 이제 이사비 복비하고 뭐 이제 다 합해서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을 받기로 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에어컨을 이제 이 임대인하고 중개사 분이 이제 에어컨이 이제 제가 이사 갈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집은 에어컨이 있는데 그 이사 갈 집은 에어컨이 없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건물의 빈방에 이 건물의 다른 방에 있는 그 에어컨을 가져가라는 그 조건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이사 갈 집에 그 집에는 이제 사실상 벽걸이에 그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에어컨을 이제 뭐 가져가지 않는 대신에 그 추가로 그만큼의 비용을 제가 또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가져가는 거가 조건인 거지. 그거를 내 사정에 의해서 못 가져갔다고 해서 에어컨에 상당하는 금전을 달라. 이렇게까지는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 계약하신 내용을 보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그 부동산 그 월세 그 계약서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특약사항에서 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정보 이용, 통신, 수집에 동의함이라는 그 특약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뭐 그것만으로는 원래는 이제 그렇게 약정을 하기보다는 뭐 개인정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가 어떤 건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용의 범위는 어떤 건지 이용의 목적은 어떤 건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약정을 해야죠. 그건 너무 포괄적인 약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뭐 모든 개인정보를 뭐 제한 없이 뭐 사용 목적의 제한도 없고 범위의 제한도 없이 막 사용할 수는 없죠. 그 약정.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이제 이사갈 날짜가 특정이 됐는데 근데 제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 날짜에는 어쨌든 계약이 해제돼서 그 날짜에 이사할 수가 없으니 제가 다른 집을 알아본 다음에 다른 뭐 날짜에 이사를 하겠다라고 제가 임대인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협의의 문제이지 뭐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날짜에 계약이 해제돼서 제가 그 날짜에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임대인 쪽에서는 그 날짜에는 뭐 어쨌든 뭐
뭐 자기하고는 그게 날짜에 가기로 협의가 됐으니 그 날짜에는 무조건 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 입장에서는 뭐 제가 다른 집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날짜에는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그렇죠. 이미 그때 날짜로 합의해지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많이 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결혼 12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2년 전 가상화폐로 돈을 벌어보겠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전체 투자금 2억 원에서 현재는 2천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점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며 대출을 할 궁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철없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부부 중 배우자 한 명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빠져서 일과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네, 그 뭐 이혼의 상당한 원인이 이제 경제적인 사유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공궁, 뭐 경제적인 파탄이 바로 이혼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부부 관계가 파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주식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빠져 있다는 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뭐 동의 없이 거액의 대출을 빌려서 뭐 부양할 의무조차 이행할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뭐 그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돼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이 중요할 텐데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란 거는 당연히 경제적 가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주식이란 거는 당연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죠. 근데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가상화폐도 경제적 이익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가상화폐도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큰 금액을 대출했다면 해당 대출금은 이혼 후에도 함께 갚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부의 어떤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이라고 하는 네. 채무 역시도 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같이 채무를 떠안아야 되는데 모든 채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수반된 채무 그리고 뭐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발생한 채무 이런 거가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돈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부담할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매도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어떤 뭐 가압류나 압류를 좀 걸어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 자체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뭐 주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주식 계좌를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네.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실체에 보이는 뭐 유가증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상화폐 지갑이라고 하는 거를 네.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는 없죠. 네, 상담자분이 여러모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파탄이 곧 이혼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장 증명을 해야 재판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 지금은 데뷔를 꿈꾸는 웹툰 작가 지망생입니다. 웹툰을 연재 중인 작가님 밑에서 색도움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현재는 제 작품을 준비하며 일은 쉬고 있는데요. 틈틈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만화로 그려서 제 개인 SNS에 공개해왔습니다. 제 그림이나 만화를 좋아해주는 분들도 꽤 많아서 팔로워 수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 팔로워 한 분이 다이렉트 메시지로 어떤 출판사에서 새로 출시된 책을 홍보하는 피드에서 제 만화를 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출판사와 어떤 계약도 맺은 적이 없어서 찾아봤더니 새 책 출시 홍보를 위해서 제 만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가볍게 그린 짧은 만화지만 그래도 엄연히 제 고민과 노력으로 만든 작품인데 출판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출판사에 전화해 따져 물었더니 진위를 파악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신입 직원의 실수라며 제 책 홍보 피드에서 제 만화를 삭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정중히 사과를 했기에 그냥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 만화가 삽입된 홍보 피드는 여전히 게시돼 있었고 그 피드를 공유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 사용된 제 그림이 의도와 다르게 또 저도 모르게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데요.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출판사라면 역시 창작물과 관련된 곳임에도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께서 화가 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SNS에 공개한 만화라고 해도 엄연히 작품이잖아요. 네.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법에 저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의뢰인이 만든 만화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이제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네. 따라서 무단으로 아무리 공개한 저작물이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SNS에 올린 경우에는 뭐 복제권, 송신권 같은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네. IP 도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지식재산권을 이야기하죠. 저작권과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설명해 네.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IP 뭐 영어로 하면 intellectual property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되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안에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네. 그 앞에 말씀드린 특허권, 실용신앙, 디자인, 상표권은 보통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또 산업재산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산업분야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저작권이란 거는 뭐 보통 문화예술에서의 창작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상담자님 경우 본인이 그린 만화 작품을 SNS에 올렸는데 출판사가 그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SNS에 올렸다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공개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저작권 등록을 설사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저작권법의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해야 저작권 등록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법적 권리자로 추정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저작권을 양도하려면 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면 나의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창작한 게 맞다면 저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을 갖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창작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일단 저작권법의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인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예, 그 창작물이 인간 또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아이디어 자체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가 없고요. 그 아이디어를 표현한 형식, 표현 형식, 그 외관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만화가 무단 사용된 홍보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출판사가 들어주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우선 뭐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급하게 내려야 되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해서 어떤 삭제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내가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겼다. 이거는 뭐 명백하게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작권법 위반으로 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지망생이나 신입 작가를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SNS 특성상 여기저기로 좀 퍼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판사 측에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침해 기간이나 태양이나 방식 이런 게 다 손해배상액에 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방식으로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많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추후 소송 진행 시에 뭐 좀 약간 참작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침해를 했는지, 나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로 인해서 나의 피해가 또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나의 피해가 입증되거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상대방이 어떤 이익을 입었는지 입증해야 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작권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나의 침해된 저작물이 뭐 게시되어 있다거나 어느 기간 동안 게시되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판매를 해서 어떤 수익을 옮겼다거나 이런 자료들을 좀 수집해 놓는 것이 향후 소송을 대비하는 방안입니다. 네, 상담자께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우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또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캡처 화면이나 뭐 그런 링크들 같은 거를 잘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증거 수집으로 인해서 고소가 늦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고소를 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네, 저작권법 위반은 이제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하기 때문에 침해 행위를 인지한 순간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새로 출간된 책의 홍보를 위해서 상담자님의 작품이 도용된 상황이잖아요. 혹시 책의 출판 중지까지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책 자체가 나의 만화를 뭐 삽입을 해서 발간된 책이라면 중지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홍보 수단에 홍보물에 나의 저작권 침해 저작물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책까지 판매 중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홍보물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내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저작권 조정 제도라는 게 있다던데요. 이건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네. 쌍방이 이제 뭐 신청을 하거나 또는 이제 직권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조정안에 대해서 쌍방이 이의하지 않게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면서 단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손목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 웬만하면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데 제가 산 시계는 이미 절품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 상품이었어요. 디자인이 워낙 마음에 들었던 시계인지라 꼭 갖고 싶어서 결국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적였고 오랜 기다림 끝에 판매자를 찾게 됐는데요. 서로 지역이 너무 멀다 보니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택배로 배송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모조품이더라고요. 상당히 큰 돈을 지불했는데 모조품이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 따져 물었으나 자신도 몰랐다는 식으로 대응하기에 괘씸해서 결국 신고를 했어요. 현재 검사가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는데 판매자가 벌금을 내면 이걸로 끝인 건가요? 저는 사실 판매자가 벌 받는 것보다 제가 돈을 돌려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친구가 소액 심판 청구라는 게 있다고 말해줬는데 소액 심판을 진행하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정말 오래된 문제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많은 사기가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면 거래를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건 좀 어려울 텐데 비대면 거래로 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많이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통계를 보면은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평균 12건의 중고 거래 사기가 일어났다는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네, 흔히들 중고거래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은 범죄자를 검거하기도 또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도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 사실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개인 간의 거래고 네.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역할이 또 분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 수거책이나 계좌를 대포 통장을 뭐 빌려준 사람들은 검거하는 게 용이할 수 있으나 그 위에 이제 주모자들은 주로 뭐 해외에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게 점조주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검거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설사 이제 그 밑에 수거책이나 이런 밑에서 움직인 범죄자들을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좀 자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어떤 즉시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은 아니거든요. 네. 그 통신 판매 금융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물품 거래를 빙자해서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만약에 중고거래 사기로 어떤 잘못된 계좌에 내가 송금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계좌를 정지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피해를 막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사연의 경우 모조품을 중고거래로 구입하게 됐는데요. 판매자가 이게 모조품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고의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뭐 모조품을 만약에 진짜로 몰랐다, 모르고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뭐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검사가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구약식은 쉽게 얘기하면은 재판을 열지 않고 끝내겠다라는 네. 것인데요. 보통 이제 검찰에서 뭐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구약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정식 재판을 열겠다라고 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걸로 이제 종결이 돼서 벌금형 확정 판결이 되는 경우가 이제 구약식 처분입니다. 그럼 벌금을 내면 더 이상의 처벌은 없고 끝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벌금을 내면은 그러니까 이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서 약식 명령이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곧 재판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판을 열지는 않고요. 그래서 벌금을 내면은 그걸로 형사 절차는 종결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소액 심판 청구를 생각하고 계신데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소액 심판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소가라고 하는데요. 소송 목적, 소송으로 내가 청구하는 것의 값, 이것이 이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 이게 일반적인 통상의 소송보다 간단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사가 보고 이행 공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주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소액 심판은 통상의 재판보다 빨리 진행이 된다.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